제8장 또 다른 길. 새벽에 눈을 뜬 홍영이는 방 안에 분명히 자기 혼자만이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몸을 쉽사리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자신의 육신은 피로에 지쳐 있었다. 몸을 조금 움직여 보았으나 도무지 사지가 자기의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다. 온 밤을 지새운 구경철의 성실하고도 세심한 사랑의 흔적이었다. 그녀는 왠지 울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것은 도대체 뭐라고 표현할 수 없었다. 슬프다거나 허탈하다거나 하는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었다. 그렇다고 기쁘다거나 홀가분하다거나 하는 말하고는 더더욱 악의가 들어맞지 않는 감정의 다발이 자신의 가슴을 가득히 메우고 있었다. 뭔가 얼떨떨하고 낯선 감정이 가슴의 바닥에서 뿌지직 뿌지직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알 수 없는 바람결에 얹혀 천천히 전신으로 퍼져가고 있었다.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고 누워서 자신의 감정을 가늠했으나 도무지 무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다. 큰 죄를 지은 것 같기도 하고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했다. 영원하고 고귀한 사랑을 차지한 것 같기도 하고 정반대로 참사랑을 잃어버린 것 같기도 했다. 그녀는 우선에 분명한 것부터 한 가지 한 가지 자신의 가슴에 새겨보고자 했다. 무엇보다도 그녀는 구경철을 그렇게 열렬히 사모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생전 처음 이런 경우를 당할 만큼은 그녀는 절대로 그를 사랑하지 않았다. 또 지금의 심정으로서도 그가 그렇게 탁월하게 뛰어난 인물로 비치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는 그 옛날 대학생 시절에 비해 너무나 변해 있었다. 그 점은 분명 그녀를 놀라게 했다. 처녀 시절이나 20년 이상이 흐른 지금이나 자신은 너무나 변한 것이 없었다. 구경철이 그런 큰 변화에 어쩌면 그녀는 놀란 나머지 다소 정신을 잃은 것이 아닐까. 인생 20년이 긴 것 같지만 이렇게 보내놓고 보니 잠깐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 사이 여러 가지 인생사가 벌어졌지만 처녀 시절 구경철의 그 무기력하고 꾸물럭거리는 모습에 애타하던 자신은 그냥 그대로 자신의 내면 속에 남아있었다. 그녀는 뭔가 낯선 바람이 자신의 내면에서 불고 있음을 느꼈다. 그것은 어쨌거나 자신의 마음을 쓰라리게 했다. 그러나 그것은 낯설고 새로운 감각이기에 그녀의 의식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났다. 머리가 휑하니 비어버린 것 같았다. 그녀는 천천히 머리를 흔들었다. 가슴을 쓰라리게 하는 바람이 굴통 속에서도 불고 있는 듯 했다. 그제야 그녀는 남편에게 참으로 미안하다는 생각을 했다. 자신의 휑이 자체가 미안하다기보다도 자기를 철석같이 믿어주는 그의 마음에 대해 미안한 것이다. 하기야 남편도 자기와 같은 경우가 여러 번, 아니 흔히 있을 것이다. 그가 불구자가 아닌 이상 이 복잡다기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철두철미 깨끗하기를 바랄 수는 없는 것이다. 남편 자신 그런 경우를 여러 번 시인한 적이 있었다. 성숙한 부부의 위기는 이런 경우의 유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불신에 있는 것이 아닐까. 그녀는 고개를 돌리다가 화장대 위에 놓인 조그만 쪽지를 보았다.
구경철이 남기고 간 메모지였다. 고단하게 주무시기에 깨우지 않고 먼저 갑니다. 구경철. 자신이 먼저 자리를 뜨면서도 알리지 않는 이유를 간단히 적어 놓았다. 그는 무척이나 바쁜 모양이었다. 그는 어쩌면 이 모처럼의 밤에 좀 느긋하게 굴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역시 현명한 사람이었다. 그가 홍영이를 강주의 그녀 아파트로 데려다주기 위하여 차를 몰고 나간 것을 학생들이 다들 보았다. 그런데도 그가 날이 밝아 돌아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어떻게 둘러댈 수도 있었겠지만 그는 구차하게 굴고 싶지는 않았으리라. 법률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그가 그런 정황을 예측 못하지는 않았으리라. 그녀는 일어나 깨끗이 샤워를 했다. 뭔가 조금은 살 것만 같았다. 이제는 비명을 지른다거나 정신을 잃고 쓰러진다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았다. 지금은 떠나간 구경철이지만 그는 분명 남편 한정민보다는 자기를 더 따뜻이 품어주었던 듯 했다. 물론 남편에게 죄스럽다. 그러나 파멸만은 막아보고 싶었다. 개개인은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쩌면 이런 경우에 처할 수도 있는가. 그녀는 일대 재난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물론 구경철과의 만남을 말하지는 않는다. 김연기를 두고 하는 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으로서는 자신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다. 그녀는 오래된 감정의 한 가닥을 따뜻하게 감싸주었던 구경철을 생각함으로써 마구 아무렇게나 휘날리는 자신을 조금이라도 바로잡아보고자 했다. 남편 생각은 잠시 접어두고 싶었다. 그가 아내인 자기에게 친절하다 친절하지 않다를 따지고 싶지는 않았다. 그것은 그녀에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그의 친절이 감사하게 생각된 적은 흔치 않았다. 그러나 그에게서는 아내인 자기를 향해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지 않았다. 그 이유를 그녀는 도무지 알 수 없었다. 따뜻한 바람. 그것은 결국 남편에게서 아내를 향해 불어가는 남편의 바람인 것이다. 그에게서는 왠지 그런 것이 불어오지 않았다. 그에게서는 그런 바람이 일지 않는 탓일까? 그가 그만큼 메말라 있다는 뜻일까? 은행의 지점장인 탓일까? 그녀는 별별 생각을 다 해보지만 딱히 짚히는 것이라고는 없었다. 남편의 바람이라고 했지만 그것은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그녀는 남편에게서 무엇을 기대하는가? 남편의 어떤 바람을 기대하는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대하기에 남편의 바람이 불어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가? 그녀는 무언가가 보일 듯 하다가도 보이지 않아 마음은 안타깝기만 했다. 좌우간 남편에게서는 그런 바람이 불어오지 않는 것이었다. 이것은 자기 변명이 아니다. 모럴적인 측면에서 자기는 큰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자신은 그런 죄악을 저지르지 않을 수 없는 너무나 강렬한 내면적 욕구에 시달리고 있다. 그렇게라도 분출하지 못하면 정말이지 미칠 것 같은 심정이다. 그녀는 커튼을 들치고 바깥을 내다보았다. 저 밑으로 내려다 보이는 거리에는 가로등이 쓸쓸하게 켜져 있었고 거리는 한산하기만 했다. 허벌판에 세워진 온천 휴양지에는 여태껏 검은 장막이 두텁게 내려와 있었다. 그녀는 호텔을 빠져나왔다. 현관 입구에 세워져 있는 택시를 타고 강주의 아파트로 돌아왔다.
아파트 거실에 전등 스위치를 넣었다. 어둠이 몰려가고 거실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뭔가가 변해버린 것 같은 느낌을 그녀에게 끼쳤다. 그러나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변한 것은 다만 그녀 자신의 느낌일 뿐이었다. 왠지 모르게 거실에 정리되어 있는 여러 가지 가구들이며 전기 제품들이며 장식물들이 생기를 띠고 있는 듯했다. 그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자신의 가슴에 알지 못할 바람이 이는 것 같았다. 그녀는 커피포트를 코드에 꼽고 소파에 앉았다. 그녀는 눈을 감고 가만히 마음을 정리했다. 아니, 자신의 마음에 귀를 기울였다. 과연 자신의 마음에는 바람이 불고 있었다. 그녀는 얼핏 그것이 생명의 내부 깊숙한 곳에서 불어오는 바람, 즉 생명의 바람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생명의 바람. 그녀는 이 5음의 말을 조용히 몇 차례 곱씹어 보았다. 커피포트에서 물 끓는 소리가 들려왔다. 거기에서는 어느 틈엔가 증기가 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그것의 코드를 뽑을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렇게 앉아 있었다. 어제 아침에 학생들을 따라 떠났다가 만 24시간이 채 되지 못하여 오늘 새벽에 여기로 다시 돌아온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몇 달, 몇 년간에 걸친 긴 여행을 한 기분이었다. 사람은 먼 여행에서 돌아오면은 자신의 집과 주위의 사람들이 조금은 달라져 보이는 법이다. 그것은 집과 주변 사람들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변한 탓이다. 그녀는 뭔가 낯선 시간과 공간이 자신을 에워싸고 있음을 느꼈다. 주말이 되어 가족들이 있는 서울로 올라가지 않고 혼자서 시골 자신의 아파트에 이렇게 있어 본 적도 처음인 듯 했다. 주말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남편과 2 딸이 있는 서울로 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 자기의 삶은 가족과의 공동의 삶이었고 자기의 일상의 의식은 언제나 가족을 의식하는 상태에서 이룩되었다. 일요일은 당연히 가족과 같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그녀의 의식은 굳어 있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체험하고 있는 것이다. 남편과 2 딸이 아득히 멀게 느껴졌다. 자기가 없으면 그들은 죽는 줄로만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이 순간 자기 자신과 그렇게 죽고 못 사는 그런 깊은 관계가 있는 것 같지도 않았다. 이제 자신은 자기 삶만의 주체야가 되어가고 있는 느낌이었다. 가족을 위해 살아야 했던 자기가 자기만을 위해 살 수 있는 인간이 되어가고 있는 느낌이었다. 자기의 삶을 자기가 주체적으로 영위한다는 것이 쉬운 듯 하면서도 여자의 경우 결코 그렇지 못한 듯 했다. 종속적인 삶이 여성의 삶이 가지는 특징이다. 홍영이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남편과 2 딸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거두지는 못했다. 일상 속에서 굳어진 그들의 자기에 대한 믿음을 저버린 데 대하여 그녀는 미안함을 느꼈던 것이다. 용납될 수 없는 불륜을 저질러 놓고 자기 변명을 하고 있지나 않을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것은 자기 변명이 아니다. 정말 아무런 계산도 없이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내부적인 욕구에 의해 그렇게 했을 뿐이다. 계산에 따라 행동한 것이 아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행위를 가만히 생각해 보는 것이었다. 전화벨이 울렸다. 그녀는 그것을 받으려다 그만두었다. 뭔가를 좀 더 생각해 보고 싶었다. 자신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좀 더 곰곰이 따져보고 싶었다. 오히려 새롭게 솟구치는 사고의 물줄기를 흐트려 놓고 싶지 않았다. 전화벨은 오랫동안 울리다가 끊어졌다. 자신은 왜 울리는 전화기의 수화기를 들지 않는 것일까? 새로운 사고의 흐름을 깨지 않기 위해서라고. 그럴지도 모른다. 그러나 가족의 전화임에 틀림없을 그 전화를 받을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던 것이 아닐까? 무엇보다도 그녀 자신은 남편에 대하여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르고 만 것이었다. 그녀는 그 사실을 자신의 논리로 충분히 극복하고 있지 못했다. 그녀의 행동은 그것을 깨끗이 깔아뭉개버렸던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 따르는 자신의 내면적 이론은 여태껏 얼떨떨한 상태에 있었다. 그녀는 시장길을 느끼고 전기밥솥에 코드를 꽂았다. 기왕에 일어선 김에 전화 코드를 아예 뽑아버렸다. 전화를 할 만한 사람들은 서울의 가족들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구경철도 가능성이 있었고 학생들, 학교의 당직자들도 그럴 가능성이 있었다. 지금의 심정으로는 누구하고도 무슨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다. 왠지 김연길의 존재가 아득하게 생각되었다. 다만 그의 상처가 그렇게 깊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은 남편과 구경철과는 어떤 심리적인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김연길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녀는 정성스럽게 식탁을 닦고 아침상을 차렸다. 자신이 먹을 상이지만 반듯하게 규격을 맞추어 상을 차렸다. 평소에 안 하던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왠지 그렇게 하고 싶었다. 생활의 절도와 리듬을 지키고 싶었다. 자신은 결코 허물어지지 않은 것이다. 무언가 자신의 삶을 능동적으로 이끈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그녀는 근 24시간 만에 식사다운 식사를 했다. 식사가 끝나고 나서 그녀는 설거지를 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한잠 늘어지게 자고 싶었다. 그래서 커튼을 치기 위해 창문께로 갔다. 저 멀리 강의 수면 위로는 부유스름한 강 안개가 흐르고 있었다. 벌써 강의 수면과 들판에는 허여스름하게 여명이 찾아왔다. 그녀는 커튼을 치고 이부자리를 펴서 드러누웠다. 그러곤 잠을 청했다. 한참을 늘어지게 자고 나서 잠이 깼다. 주변이 너무나 조용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별다른 소음이 전해오지 않았다. 일요일 아침 시골 공기가 피부로 느껴졌다. 깨끗하고 조용했다. 그리고 서늘했다. 그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앉았다. 그녀는 역시 시골 아파트에서 주말을 보낼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알고 지내는 사람이 거의 없는 이 시골의 도시에서 일요일에 한낮을 보낸다는 것은 역시 무료하게 생각되었다. 시간은 아침 9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녀는 어디론지 떠나고 싶었다. 이 비어있는 날의 한낮을 아파트 안에 갇혀있고 싶지는 않았다. 그러나 어디로 간단 말인가? 김연길. 그렇다. 김연길을 알고 난 후부터 자신은 이렇게 헤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헤맬 필요가 없어졌다. 구경철은 자기에게 철석 같은 사랑을 맹세하지 않았던가. 그는 코올리게 어린아이가 아니다. 얼마든지 인생을 멋있게 요리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 정도의 경륜은 쌓은 사람이다. 그의 사나이로서의 경륜과 인생 체험, 능력이 믿음직스럽게 생각되었다. 사실 그는 아내의 오랜 병고로 가정생활이 파탄에 빠져 있다고 했다. 그러나 그녀는
그런 것에는 일절 관심이 없었다. 그에 대한 애정이 없다면 혹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급기야 식는 경우를 가정한다면 얼마든지 휴전을 선언할 수도 있을 것이다. 넘치는 열정을 주체하지 못하여 허우적거릴 나이가 피차간에 아니지 않는가. 결국 그녀는 9시 30분 발 서울행 고속버스에 몸을 실었다. 가족의 품 안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여행이 아니었다. 당분간은 가족을 만나고 싶지가 않았다. 그들을 만날 면목도 없고 염치도 없었다. 은사이신 황준현 선생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황 선생님 같으면 지금의 자기에게 무슨 말이든 유익한 말씀을 하실 것 같았다. 왠지 마음의 바닥이 바짝바짝 타들어오는 것 같고 빈 깡통 소리가 요란스럽게 들려오는 것 같기도 한 자기의 마음이었다. 이제 비록 김연길의 환영에서 벗어났다고는 치부하지만 어째 마음이 편하지가 못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알 수 없었다. 어제 하루 동안 벌어진 일이 도무지 예산 일들이 아니었다. 누가 하라고 해서 한 것은 물론 아니었다. 구경철이 그녀를 선거 유세에 초청한 것이 발단이 되었지만 그것도 따지고 보면 자신이 가지 않았더라면 그만 일이었다. 자신이 좋아서 갔을 뿐이었다. 그녀는 왜 자신이 황준현 선생을 만나려고 하는지 그 이유가 분명치 않았다. 그는 그녀의 지도교수였다.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통하여 그녀는 줄곧 그의 지도를 받았다. 그녀에게 지금의 직장을 알선해준 것도 다 그였다. 그는 두서너 달에 한 번꼴로 그녀에게 전화를 한다. 그녀도 그 정도는 전화를 드리는 편이다. 두서너 달에 한 번꼴로 전화를 두고 받는다고 하면 상당히 적조한 것 같지만 직장 동료나 친구가 아닌 사이에 이 정도의 전화 연락이라도 한다면 결코 무심하게 지내는 처지는 아니다. 전화를 드리는 횟수가 적고 만나 뵙는 기회가 드물어서 그렇지 그녀는 늘 그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해도 무방할 정도였다. 그녀가 황 선생을 그렇게 늘 생각하는 이유는 그분이 퍽 쓸쓸하게 지내시기 때문이다. 40대 중반에 상차하신 이후로 그분은 홀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분이 쓸쓸하게 지낸다는 이유만으로 그녀가 그를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그분도 그녀를 그만큼 생각해주기 때문이다. 인간관계란 이와 같이 언제나 상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를 만나면 왠지 마음이 가라앉고 용기가 생긴다. 그래서 그를 가끔 만나러 갔었던 것이다. 그를 만나러 가지 않아도 아쉬울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왜 오지 않느냐고 묻는 사람도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여기 강변 소읍에 위치한 대학에 직장을 잡고 나서 지금까지 1년에 한두 차례 찾아뵙고 또 두서너 달에 한 번꼴로 전화를 드리곤 했던 것이다. 이젠 이것이 몸에 배고 말았다. 10수년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녀가 그를 뵙는다고 하지만 무시로 찾아가는 것은 아니다. 방학, 그것도 겨울 방학 때에 찾아가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었다. 그럴 때면 그는 자신이 서재에 앉아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영희를 데리고 저녁을 사주러 나가는 것이었다. 그는 한사코 저녁값을 자신이 내겠다고 우겨대는 것이다. 그럼 커피는 영희가 사게 된다. 커피를 마시고 그가 단골로 다니는 2층 다방을 내려와서 사람들이 복잡거리는 거리로 걸어 내려온다. 택시가 잘 서는 데까지 같이 걷는다. 걷는 시간이 길어봐야 1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 그러나 그 짧은 데이트가
그녀는 참으로 행복하게 느껴지는 것이었다. 2층 다방의 창가에 앉아서도 창문 너머로 플라타너스는 보였다.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창문으로 나뭇잎이 손에 잡힐 듯이 드리워지기도 했다. 그렇게 길 양편으로 오래된 플라타너스가 서 있었다. 늦은 가을까지 나무는 거기에다가 낙엽을 떨구고 있었다. 그 길을 황 선생과 10여 분 걸어보는 것이 그녀는 그렇게 즐거웠다. 황 선생도 즐거운 듯했다. 혹은 그녀의 즐거움을 짐작하는 듯했다. 분위기를 만들면서 천천히 걸어내린다. 홍 선생, 이젠 택시를 타고 가야겠어. 택시 정류장은 아니지만 내거리가 되어 택시들이 잘 서는 지점이 있었다. 거기까지 오면 황 선생은 언제나 똑같은 말을 했다. 그리고 한참을 서 있다가 택시가 잡히면 문을 열어 그녀를 태우고서는 앞문 유리창을 열게 하여 택시비를 먼저 치르는 것이었다. 선생님, 이러지 마세요. 아니야, 아주 적은 거야. 내 마음의 표시야. 그 말을 듣고서는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게 되는 그녀였다. 그녀를 실은 택시가 출발하여 상당히 먼 거리를 질주하여도 그는 그대로 입 떨어진 플라타너스 가지 밑에 오래 서 있는 것이었다. 홍영이는 언제부터인가 황 선생에게서 이성에 대한 욕망을 잊어버린 사람의 허탈과 안정 같은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황 선생도 부인이 돌아가시고 몇 번이나 재혼의 말이 있었고 이 여자 저 여자와 바람을 피운다는 소문도 들려왔다. 그러나 그러던 그도 50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여자에게로 향하는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는 기색이었다. 60을 바라보게 되어서야 여자의 욕망에서 헤어날 수 있는 것 같은 눈치였다. 그것도 완전히 헤어난 것은 물론 아니다. 몸이 늙어가는 데다 마땅한 상대도 없곤 하니 욕망이 자진 소멸되었다고도 볼 수 있었다. 그런 모습의 황 선생이기에 그녀는 그가 한결 마음에 드는 것이었다. 여생의 여유를 즐길 줄 아는 그가 그렇게 멋져 보일 수가 없었다. 뭐니 해도 황 선생과는 잊을 수 없이 아름다운 추억이 있다. 물론 그가 홍영이를 취직시키기 위하여 대학에 몸담고 있는 제자들에게 여기저기 부탁을 한 것은 잊을 수 없는 추억이다. 그러나 그것은 아름다운 추억이라기보다는 잊을 수 없는 은혜이다. 그러나 은혜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추억으로 표현하는 것이 왠지 훨씬 더 어울리는 일이 있었다.